그런데 인연은 따로 있더군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던 식당에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걸 회사에 도착하고 난 뒤에 알아채버려서 퇴근하고 부랴부랴 찾으러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낮에 일하던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지갑 찾으러 오셨냐고 하면서 제게 바로 지갑을 건네주더군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선 2주쯤 지났나 아침에 지각을 해서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식당에서 제게 지갑을 건네줬던 직원이더라고요. 저는 신기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니냐며 물으니 웃으면서 맞다고, 그때는 잠시 이모네 가게가 바빠서 도와주러 갔었다가 제가 지갑을 놓고 가는 걸 보고 퇴근할 때는 찾으러 오겠다 싶어 일부러 저녁까지 식당 일을 도왔다고 했어요. 남자분이 먼저 그렇게 말해줬던 건 처음이라 저도 조금 부끄러워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동안 말을 하다 보니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일부러 지갑을 놓고 내렸죠. 지갑 안에 제 연락처가 담긴 명함도 있었으니 분명 연락이 오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점심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탄 택시기사인데 또 지갑을 놓고 내렸다고요. 식당에 맡겨놓는다고 하는 걸 제가 지갑 찾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 저녁이라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그때 돌려받겠다고 하면서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퇴근까지 기다렸어요. 퇴근하자마자 저는 남자분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만나서 저녁을 대접하고 그분은 택시로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또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당황하면서 고민하시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남자에게 대시를 했던 건데 이렇게 확실하게 차여버리니 조금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큰 회사에도 다니시는 능력 좋으신 분이 왜 저를 만나려 하세요? 저보다 좋은 분 만나셔야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럼 싫다는 말은 아니니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겨놓고 후다닥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았고 퇴근길도 직접 데리러 오셔서 택시로 집까지 몇 번이나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게 한 달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도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분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첫 연애를 시작하고 3년을 사귀다가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못난 자기 아들을 받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너무 아껴주시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시집살이를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볼 때마다 귀한 도자기 다루듯이 예뻐해 주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너무 행복했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고 2년 정도는 아이가 없어 신혼생활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저희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임이라고 하더군요. 분명 언젠가는 남편과 절 쏙 빼닮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오손도손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불임이라 아이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였다니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죠. 남편은 오히려 절 보고 괜찮다며 달래주고서는 시댁에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못 가지게 된 것이라 말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마음도 좋지 않을 텐데 오히려 자기 탓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말하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이 생각은 하지 말고 그저 저희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아버님은 저에게만 와서 가끔씩 정말 남편이 무정자증이 맞는 거냐며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시기는 했었지만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갈수록 얼굴이 노랗게 뜨고 살도 쏙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급성 간염이라면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면서 얼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남편 병원비에 간호를 도와줄 사람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웠던 것은 아니라 결국 제가 낮에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병원으로 와서 제가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신세만 지는 남편이라 미안하다는 말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이 저를 감싸줬던 기억에 그런 것쯤은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얼른 나와서 산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남편의 간염 증상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급성 간부전이 오면 바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미리 간 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 제 간은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새벽에 갑자기 남편이 경련을 일으키다 의식을 잃어 급하게 간 이식 수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혹시 몰라 늘 준비하고 있었기에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며 고맙다며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건강도 금방 회복했고 금방 다시 택시기사 일도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간 이식 후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현관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대박이야. 이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넣어놓은 돈이 있는데 자그마치 30배가 올랐어. 뭐? 대체 얼마나 넣었는데? 다 합쳐서 5천만 원. 이제 15억이야. 그 이야기에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액수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봤습니다. 흥청망청 쓰다간 15억도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일단 상가 건물 하나만 사고 남은 돈에 조금만 떼어 남편이 다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잠시, 이번에는 제 몸이 문제였습니다. 자궁경부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도시에서 살 이유도 없으니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게 어떠냐고 했고, 저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만 끝내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고 회복은 조금 더뎠지만 그건 시골에 내려가서 차차 회복하면 될 문제이니 남편과 저는 시골에 집을 사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오래 붙어있질 않았습니다. 매번 투자할 회사 사람들을 만나보러 간다며 일주일에 3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으니 같이 따라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남편은 저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 집에 머물면서 1대1로 돌봐주고 있으니 영 부담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님만 다른 분들과 떨어져 뚱한 표정으로 바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겉도시는 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냥 제 몸도 안 좋은데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에 함께 들어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에 나도 들어갈까? 어차피 당신은 맨날 집에도 없고 혼자 있기도 심심하고 해서. 어때? 당신 괜찮겠어? 아무리 시설 좋고 잘 만들어 놓은 요양원이라지만 그래도 많이 답답할 텐데. 많이 심심하면 가끔씩 언니 보고 놀러 오라고 하지 뭐. 거기 갈 때마다 어머님만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이야 사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말해 놓을게. 들어가는 날에는 내가 데려다 줄게. 남편은 은근히 저를 걱정하면서도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역시 남편도 어머님이 걱정이 되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부터 어머님이 갈 때보다 수척해지시는 것 같다면서 혼자 집에서 심심하면 어머님 한번 뵙고 오라고 몇 번씩이나 말했었거든요. 워낙에 저랑 어머님이 각별한 걸 알고 있던 남편이었으니 부담을 가지기보단 고맙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저도 어차피 들어갈 거 미룰 이유도 없으니 최대한 빨리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시골집도 팔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어머님은 더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님 며느리요. 저도 이제 계속 여기에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심심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리 살갑게 말을 걸어보아도 어머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는 먼저 저에게 살갑게 굴어주시고 저만 보면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던 어머님이 그러시자 조금 울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 그런 기분도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좁은 방에서 다닥다닥 붙어 자는 것과 밥이 조금 많이 부실하긴 했지만요. 거기다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휴대폰은 데스크에 반납해버려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한 번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데스크에 휴대전화를 잠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당황하면서
어떤 휴대전화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서 여기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라서 반납하시고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화라도 빌려줄 수 있냐 물었더니 그것도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조금 답답해져서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그것도 보호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어떤 의도로 그런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너무 갑갑해져 아무런 대답도 어머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신 건지 제 손을 쥐어잡으시고는 두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여기서 도망가야 해.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야. 내가 생모가 아니라고 이제 나한테 쓸데없이 돈 쓰기 싫다면서 네 남편이 여기다가 나를 감금한 거라고. 나는 치매에 걸려서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야. 난 멀쩡했어. 너도 미쳐버리기 전에 얼른 도망쳐. 너라도 도망치렴. 그 말을 듣고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직원들이 오자 아무것도 안 한 척하며 다시 먼 곳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말씀은 진실이었는지 밤 10시가 되자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문고리를 돌려보니 정말로 밖에서 문을 잠가 놓았더군요. 어떻게 밖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방 안에 있는 화장실 창문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너무 작아서 제가 가뿐히 통과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밥을 먹고 몰래 화장실에 가서 토해내는 방식으로 살을 뺐습니다. 거기서 운동이라도 했다간 눈에 띄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반복하니 누가 봐도 뼈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밤에 깨워서 직원들이 거의 다 퇴근한 뒤에 어머님을 데리고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시설이라 달빛 하나에 의존해서 겨우 산 밑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않아 몸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 잔뜩 긴장한 상태로 몇십 분을 내달렸더니 참을 수 없는 구역감에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위액을 개원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저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그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더군요. 깜짝 놀란 간호조무사는 저희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그 여자에게서 휴대폰을 뺏었고 경찰서로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막아내며 몇 분의 실랑이 끝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도움으로 제 친정에 연락을 할 수 있었고 경찰서에 도착해서 제 몰골을 본 제 어머니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며 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저희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도 남편과 한통속이라며 자신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며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를 그곳에 데려다 놓은 뒤에 저희 친정에 와서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들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사는 집 근처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웬 여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이후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내연녀가 생긴 지 꽤 오래되었더군요. 거기다 혼의 자식까지 생겼고요. 시아버지라는 사람도 그걸 알고 계속 저에게 진짜로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게 자기 아들 탓이 맞냐면서 저를 찔러봤던 거죠. 어찌어찌 알아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바람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꿈에도 모르고 그 혼의 자식과 함께 놀이동산도 가고 아주 단란한 가정인 양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아직 저랑 서류상으로 부부면서 그 여자랑은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벌써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그 결혼식을 망칠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혼식 날에 파토내는 것만 기다렸어요. 그동안 착실하게 두 사람의 불륜 증거들을 모아놓고 남편의 결혼식 날 아침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결혼식으로 향했습니다. 아직까지 부부로 남아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가득 출력했죠. 한참 결혼식이 무르익었고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는 그때 저는 결혼식에 난입해서 마이크를 뺏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여기 있을 수 없는 제가 거기 있으니 어지간히 당황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불륜이에요. 여기 나눠드린 종이를 봐주세요. 방금 뽑아온 서류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저희는 아직 법적 부부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식을 올리다뇨? 거기다 이 남자는 자기 생모가 아니라고 치매에 걸리지도 않은 어머님을
이름만 요양원인 곳에 넣어 밖으로 못 나오게 감금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가 한 달 전에 겨우 탈출했어요. 분명히 요양원과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을 텐데도 지금 뻔뻔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은 계속 제가 쥔 마이크를 뺏으려 몸부림을 쳤지만 그럴까봐 남동생까지 데려갔죠. 남동생이 막자 꼼짝도 없이 잡히더군요. 남동생이 덩치가 좋거든요.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던 하객들은 온갖 욕을 내뱉으며 하나둘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경찰에 신고했었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남편을 잡으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남편은 요양원에 저를 정신병이 있다고 기재해서 감금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어머니 또한 유기한 것과 다름없으니 감금과 유기로 형사 기소되어 두 개 모두 합쳐서 집행유예 5년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혼 소송을 하며 그 남자의 대부분의 재산을 위자료로 받아내어 총 3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도 제 명의로 돌릴 수 있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에게 남은 거라곤 다 늙은 시아버지와 전재산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교도소에 징역으로 갔다면 더 속이 후련했을 텐데 아직 그런 범죄자가 밖을 돌아다니게 하는 건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래도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려서 평생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지만 어머님이 더 걱정이었는데 시어머님은 가실 곳이 없다 하여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자기가 잘못 키운 죄가 크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시집살이 한 번을 안 시키시고 20년을 넘게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친정엄마랑 시어머님이랑 많이 친해지셔서 저만 빼고 산책을 다니시기도 합니다. 두 분이서 좋은 친구가 되신 것 같아 만족스럽네요. 한 번의 결혼을 크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40대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두 엄마와 함께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